안녕하세요. 보현TV 북리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백낙청 선생님께서 국내외 지성들과 함께한 무려 50년에 걸친 회화를 모은 백낙청 회화록 소개를 이어가겠습니다. 매번 우리나라 사람 70% 이상이 참여하는 대통령 선거는 결과가 어찌됐든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 촛불 세대인 2030 젊은 세대가 투쟁이 아닌 축제와 놀이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학습하기 시작했는데, 이럴 때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나라와 세계 흐름을 본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대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옳은 사람이 권력을 잡기만 하면 매사가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들이 체제를 의미심장할 정도로 개혁할 수 있으리라는 이 믿음이 이미 세계혁명인 68혁명 때 도전을 받았고, 이 도전을 받게 된 당사자가 주로 좌익정부와 민족해방운동, 반체제운동을 통해 권력을 잡은 정부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미국의 사회학자 월러스틴인데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가 느끼는 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만 해주면 뭔가 크게 의미심장한 개혁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고, 다시 정권을 내주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왜 옳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만 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버려야 하는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이번 대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화록 제4권에 백낙청 선생님과 월러스틴의 대담이 실려 있습니다. 대담 제목이 21세기의 시련과 역사적 선택이고요. 23년 전인 1998년 12월 5일 페르낭 브로델 센터 소장실에서 두 분이 만나셨고, 창작과 비평 99년 봄호에 실렸습니다. 당시 하버드 옌칭연구소의 초청으로 1년간 하버드 대학 객원 연구교수로 계시던 백낙청 선생님께서 뉴욕 빙엄튼 대학 페르낭 브로델 센터가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주제 발표를 하신 직후에 있었던 대담입니다. 21세기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닥쳐오고 있고, 그 갈림길에서 인류가 역사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이메뉴엘 월러스틴은 자본주의 분석 단위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존의 사회학자들이 하나하나의 국가를 분석 단위로 보고 각 개별 나라가 발전이라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 있다고 봤다면, 월러스틴은 그게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있다. 각 나라는 모두 하나의 체제를 이루는 일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나라가 발전 단계 아래에 있는 건 다른 나라가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계 체제에는 경제는 물론 그 나름의 정치적 구조인 국가 간 체제가 있고, 이 안에서 패권의 발흥과 쇠퇴가 있다고 봤는데, 자본주의가 처음 유럽에서 생겨날 때부터 유럽의 중심부 국가가 주변부 국가와의 불평등한 교역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로 출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월러스틴은 이 세계체제 분석이 사회 세계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기존 이론화에 대한 하나의 저항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요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계화라고 하면 지구상 모든 나라가 평등하게 교역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세계체제 분석을 통해 보면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국가 간 체제의 중심부에 있는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출발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중심부 국가들의 이익에 반하는 국제조약 같은 것은 애초에 성립할 수도 없으니까요. 대담의 앞부분에서 월러스틴은 자신이 처음 세계체제 구상을 하게 된 것이 바로 68혁명 때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월러스틴은 미국에서 최초로 시위가 일어났던 컬럼비아 대학 교수 모임의 공동의장으로 대학 건물을 점거한 학생들과 대학 당국 사이를 중재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책을 쓰면서 깊이 반추해 봤다고 하는데요. 월러스틴의 결론은 68혁명이 국지적인 혁명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일본과 중국, 그리고 동유럽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까지 퍼져나간 세계혁명이었고, 이 세계혁명의 특징으로 당시 외견상 대단히 적대적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공모관계였다는 점과, 이때 반항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된 관역이 우익이 아닌 기득권화된 좌익 정권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1945년에서 68년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놀랄 만큼 많은 공산당과 사회민주당 그리고 민족해방운동들이 권력을 잡았지만 68혁명의 세력들은 당신네들은 권력을 잡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 당신들이야말로 문제의 일부다. 당신들은 모두 실패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현실적으로 사라진 줄만 알았던 구우익과 우익적인 주제가 새로 대두한 건데, 뚜렷한 예로 밀턴 프리드먼의 경우 1968년 이전의 프리드먼은 미국 대학계에서 우스갯거리였고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대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70년대에 사람들이 갑자기 그를 진지하게 대하고 노벨상을 줬는가 하면 그 뒤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프리드먼과 관점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을 받았을 정도로 68 이후 우익 세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봤습니다. 이런 월러스틴의 분석이 말하는 게 뭘까요? 아무리 옳은 세력이 권력을 잡았어도 그 국가가 여전히 세계체제에 속해 있는 한 대외적인 압력을 무시할 수 없고, 그렇게 머뭇거리는 동안 권력을 가진 개혁 세력은 도덕성이 오염되고 기득권화 돼간다는 건데, 월러스틴은 여기서 느낀 대중의 환멸이 곧 근대 자본주의 세계를 지탱해온 자유와 진보라는 이데올로기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이런 월러스틴의 문제의식을 조금 더 설명하면, 그동안 우리는 역사를 생산력이 진보하고 정치적 법적으로 해방되고 새로운 사회계급이 나타났다는 자유의 진보를 확신했고, 자본주의적 근대가 역사적 필연성 속에서 나타났다고 믿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월러스틴은 페르낭 브로델의 역사 연구에 근거한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놨는데요. 월러스틴에 의하면 이제까지 근대사 해석의 가장 큰 오류는 서구 유럽에서 새로운 부르주아 계급이 봉건 귀족을 타도함으로써 지배 집단이 교체됐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부르주아가 봉건 귀족을 타도하기는커녕 대부분의 귀족 계급이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부르주아로 변신한 것이고, 따라서 자본주의는 성장하는 생산력을 토대로 진보적 부르주아가 주도해 이루어진 체제가 아니었다는 건데요. 역사의 진보는 근대가 만들어낸 허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혁명도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었고, 부르주아가 귀족 계급을 타도했듯이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타도하리라는 막스의 진보주의도 잘못됐고, 나아가 옳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의미 있는 변혁이 가능할 거라는 자유주의 역시 근대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였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옳은 사람이 권력을 잡기만 하면 매사가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들이 체제를 의미심장할 정도로 개혁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 대한 월러스틴의 문제제기는 역사의 진보를 믿은 자유주의 좌파 정당들의 전략이 잘못됐다는 핵심을 짚은 통찰이었는데요.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촛불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5년 만에 거대한 수구 보수 동맹에게 정권을 넘겨준 것은 민주당이 20년만 집권하면 나라가 확 달라질 거라는 낡은 좌파적 믿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백낙청 선생님의 신간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에서 선생님은 진영 논리에 대해 분단체제가 작동해온 한국 사회에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진보 대 보수의 대립구도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고 수구 기득권 세력이 상당수의 보수주의자들을 포섭해서 막강한 성체를 구축한 특이한 현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정치적 집결체인 국민의힘과 관료와 군부, 검찰과 사법부, 경제계와 언론계, 종교계, 학계까지 사회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세력이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해온 수구 보수 동맹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영이라고 하시면서 제대로 진영을 이룬 적이 없는 민주당이 민주대 반민주의 진영 논리를 고집하고 여기에 따르지 않는 젊은 세대가 보수화됐다고 한 것을 비판하셨는데요. 지난 촛불 대항쟁 때 촛불 시민의 염원은 헌법이 지켜지고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촛불 대 반촛불은 상식 대 비상식의 대결이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보수가 참여하는 광범한 중도 세력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정치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촛불 정부가 출범했지만 레거시 언론을 필두로 민낯을 드러낸 엘리트 카르텔의 총공세가 이어지자 아무도 촛불을 말하지 않았고 대선 직전까지도 촛불은 거의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대선 직전과 대선 직후에 다시 촛불을 들기 시작한 이들이 바로 2030인데요. 2030 젊은 세대가 민주당을 장악하기 위해 권리당원에 가입하고 민주당은 할 수 있다고 민주당의 개혁을 촉구하는 걸 보면서 촛불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옳은 권력을 요구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끌고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이들의 정치적 성장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2002년 효순 미선양의 죽음에서 처음 시작된 촛불 집회는 2004년과 2008년 그리고 2016년 말에 촛불 대항쟁으로 이어졌는데 2016년 이화여대 본관을 점거한 이대생들이 불렀던 다시 만난 세계가 2022년 2030 개혁의 아들 딸들에 의해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백낙청 선생님과 월러스틴의 23년 전 대담의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월러스틴의 학술연구소가 프랑스 역사학자의 이름을 딴 페르낭 브로델 센터가 된 사연도 흥미롭지만 주요 포인트는 역시 세계체제 안에서는 일곱 단위의 권력 교체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권력의 주체가 옳은 사람들이냐 아니냐를 떠나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68년에서 89년까지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를 둘러싼 현실 그 자체인 근대 세계체제가 역사적 이행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월러스틴은 자본주의 체제가 21세기 초에는 붕괴될 거라고 예상했다가 붕괴될 것 같지 않으니까 21세기 중반기로 시기를 옮겨 말하기도 했는데요. 월러스틴은 소련과 동구권의 와해로 이어진 89년의 사태 역시 68 혁명의 연장선으로 봤습니다. 그 배경에는 60년대 말에서 80년대 말까지 계속된 세계 경제의 하향 국면으로 인한 경제 불황이 공통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는데요. 전 세계적 하향 국면에서 70년대와 80년대, 90년대까지 어째서 동아시아가 예외였는가를 설명하면서 논의는 자연스럽게 동아시아와 한반도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월러스틴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린 동아시아 경제 성장을 세계 경제 내 산업들이 동아시아로 재배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유럽과 북미 대륙, 동아시아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3대 자본 축적지대로 수십 년간 실업 사태를 서로 간에 이동시켜 왔다는 건데요. 90년대 말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아시아의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키신저나 조지 슐츠, 제프리 sak스 같은 우익 인사들이 오히려 IMF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더 천천히 나가야 한다고 비판한 것은 미국과 서방 세계가 통제할 수 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들이 가장 염려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러스틴은 앞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붕괴하는 역사적 이행기에는
곳곳에서 소규모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표적인 화약고로 알려진 한반도 역시 그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낙청 선생님은 한반도가 바로 그런 대단한 화약고기 때문에 예외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소규모 전쟁으로 그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백낙청 선생님은 월러스틴의 세계체제 분석을 적극 수용해 구상하신 한반도 전체를 포함하는 분단체제를 월러스틴 앞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북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흡수 통일이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새로운 인식 방법으로서의 분단체제는 분단으로 이득을 보는 남북 양쪽의 기득권 세력이 적대적 경쟁 관계인 동시에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들과 다른 축의 분단으로 고통받는 남북 양쪽 민중의 이해관계를 설정해보자는 제안인데요. 한반도 전체에서 극복의 대상인 분단체제는 세계체제의 하나의 하위체제로 기능하면서 남북 양쪽의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은 물론 전 세계 보통 사람들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데, 그래서 백낙청 선생님은 분단체제에 반대하는 제3의 길은 통일의 과정에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관여하는가에 달렸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월러스틴은 동아시아의 개별 국가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나 고민이 없었습니다. 대신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의미심장하게 완화되기 어려운 이유를 두 가지 들었는데, 첫째,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한에서의 군사적 역할에 너무 많은 기득권이 걸려 있다는 점과, 둘째, 2차 대전 패배 이후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된 일본에겐 미국이 유일한 군사 우산이요 군사적 보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동아시아를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오키나와에서도 철수할지 모른다.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 긴장이 사라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러스틴은 아무래도 90년대 말이다 보니까 미국을 대신할 세계체제의 새로운 패권 후계자로 일본을 꼽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백낙청 선생님은 분석이 아닌 하나의 실감이지만 정치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일본이 단독으로 패권국의 역할을 떠맡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때 패권국으로 점쳐졌던 일본이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지경까지 간 것은 그만큼 국내 정치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백낙청 선생님은 그날 오전에 있었던 학술회의에서 발표하신 3가지 논점을 꺼내셨습니다. 첫째, 옳은 사람이 권력을 잡기만 하면 모든 게 바뀐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권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새롭고 창의적인 국가 구조를 창출하는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서 한반도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합국가를 구상하는 민족적 국가적 차원의 과제를 갖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둘째, 월러스틴이 근대 지식구조에서 진과 선이 분리된 점을 비판하고 진리와 옳음이 나란히 추구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백낙청 선생님은 동아시아 전통의 도야말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예수 말씀의 길이며 진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선하고 올바른 길을 닦으며 따르는 실천과 훈련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런 진리 개념으로서의 도와 근대 유럽의 합리적 진리 개념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제안을 하신 것은 다른 역사적 체제에서도 있어온 시장 경제와 근대에 나타난 자본주의는 엄연히 다르다는 전제하에 자본의 끊임없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도덕적이고 옳으냐를 판단할 도구가 적어도 서양에는 없다고 월러스틴이 이미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근대 지식구조에서 진리와 선이 분리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 핵기술 그 자체는 과학적 진리에 해당하지만 여기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보니까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이 핵버튼을 가진 각 나라의 정치인들의 판단에 맡겨진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또한 자본주의의 진보성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자본의 끊임없는 이윤 추구가 비도덕적이라는 것을 자본주의 체제에 속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백낙청 선생님은 자본주의 체제를 정당화해온 근대 지식구조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월러스틴의 주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해답을 얻으려면 근대 지식뿐 아니라 서양적 지식 개념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진리로서의 도와 같은 동아시아 사상의 도입을 시도하셨던 겁니다. 백낙청 선생님의 마지막 주제는 좀 더 균등한 세상을 위해 기존 질서에 대한 대안으로 지혜의 위계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하이어라키 오브 위즈덤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하이어라키가 주는 전통적인 불평등 질서의 느낌, 그리고 위즈덤이 서양에서는 그냥 건전하고 실용적인 판단 정도로 진리를 인식하는 것에는 한참 못 미치는 말이기 때문에 지혜의 위계 질서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대담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는데, 그러나 지혜가 올바른 도를 아는 경지를 의미하는 동아시아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자발적으로 승복하는 일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계급이나 나이, 능력과 학력이 기준이 아닌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배우자는 원불교의 지자본위 정신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운동가가 제도권의 중요한 자리에 앉고 나서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 흔히 비제도권 쪽 반응은 권력을 쥐더니 우리를 배신했다는 건데, 그러나 이것은 조직과 관련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권 조직에 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조직 전체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거나 지역자치와 관련한 풀뿌리 운동을 할 때도 그냥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만 가지고는 조직이 커질수록 효율적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민주적이면서도 책임 추궁이 가능한 방식의 위계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옳은 세력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이상적 대의 정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시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민의 자치가 목표라면 지혜의 위계 질서와 같은 대안적 질서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공론화돼야겠습니다. 백낙청 선생님과 월러스틴의 대담이 포괄하는 범위가 대단히 넓고 무겁습니다. 회화록에 실린 두 분의 대담을 읽으면서 정치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내 정치와 자본주의를 함께 고려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유와 진보로 대표되는 근대성에 대한 회의는 이미 우리한테서도 시작되고 있고,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곳곳에서 세계 분업과 교역이 중단되면서 자본주의 체제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월러스틴의 예언대로 21세기 중반기에 세계 체제가 붕괴할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자본주의에 적응하면서 극복하고 자본주의 이후까지 생각하면서 우리만의 한반도식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촛불 대항쟁으로 지구적 대세인 극우 세력을 거스르는 변혁의 가능성을 열었지만 아직 촛불혁명은 완성되지 않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정치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백낙청 선생님은 옳은 사람이 권력을 잡기만 하면 모든 게 바뀐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권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대담해서 말씀하셨고,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촛불 대 반촛불의 대회전은 자본주의 안정기에 진보 정권이 집권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닌 더 나은 자본주의 이후를 위한 대중의 집단적 노력이 중단되느냐 기운을 더하느냐의 중대한 고비라고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5년 후가 될지 그보다 짧아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찾아올 대회전을 위해 자유와 진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근원적으로 반성하고 분단체제론과 근대의 이중과제론, 그리고 동경대전과 주역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부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백낙청 회화록 제4권에 있는 백낙청 선생님과 이매뉴엘 월러스틴의 대담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